자, 오늘 자료를 이제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요거 이제 문제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자, 요거 문제, 오늘은 이제 20문제, 일단 20문제 푸는 거고요. 요거 함께 뭐가 있냐면, 요거 백지 쓰기. 백지 쓰기는, 법하고 요런 게 좀 많이 들어있어요. 법하고 요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또 다 바뀌었잖아요. 법이 엄청 자주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 갖고 있던 것도 보고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요거를 진짜 다 채워 넣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여기 블랭크를 뚫어 놓은 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왜 법문제 시험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심심해서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시험에 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약간 이따가 해설도 해드리면서 쭉 리뷰를 해보고, 선생님들은 이게 밑에가 바로 답이거든요. 문제랑 답이랑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거 모른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먼저 메꿔놓을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법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법 문제도 많고, 그렇죠. 법 문제 지금 밑에는 안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유아교육 개론도 조금 더 들어 있고요. 유아교육 개론 요거 이제 그죠. 유아교육개론 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신체운동 건강, 이렇게 들어있어요. 발달하고 이런 거 들어있고, 그죠. 여기. 네, 여기, 뭐, 법 안전 이런 거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체운동 건강, 법 안전 다 들어있으니까 좀 보고, 법 안전도 나중에 제가 이제 요것만 모아서 해드리는 반이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왜 이제 아동학대 관련한 자료 요거 볼 거예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요거는 어디 거냐 하면 아동권리보장원 자료거든요. 그래서 요거 수업 자료로도 올려드릴 거고, 직강쌤들 출력도 해서 드렸는데 매년 여기서 시험 엄청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보장원의 위상이 엄청 높거든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장원에서 보장원 홈페이지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 다운받으실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또 그 페이지 찾아가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제가 수업 자료로 제 카페에도 올려놨고요. 그리고 수업 자료로도 또 넣어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이따 한번 쭉 리뷰를 해드릴게요. 혼자 보면 뭐가 중요한지 뭘 봐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따가 요것도 한번 쭉 리뷰를 해드릴 거고, 여기서 시험 엄청 많이 나왔어요, 계속.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이제 아동학대 의심 징후 체크리스트하고, 그냥 이거는 뭐 외우진 않아도 돼요. 문제가 이런 게 있구나. 요거는 유아교육 과정 책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요거랑 그다음에 이건 또 뭐냐 하면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용 점검표예요. 우리가 신고 의무자잖아요. 내가 애들 학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체크리스트가 또 있어요. 요거는 제가 출력은 안 해드렸는데 괜히 막 한쪽 쪼가리 종이 모아놓으면 힘드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로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아동권리보호 자가 체크리스트 또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신고 의무자용 점검표 있고, 요게 이제 각각 체크리스트가 다른 거예요. 의심 징후 체크리스트랑, 그다음에 여기 신고 의무자용 점검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요런 자가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유형이 3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자료가 뭐 요런 자료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법 전문 쫙 나와 있는 자료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좀 생각해서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다 올리면 뭐 자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이제 요 자료는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은 좀 처음에는 이제 쉬운 문제예요. 자, 보시면 1번, 가의 기억에 적합한 용어를 쓰고 코로나 시대의 유아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 한 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런데 이 문제는 이제 코로나 상황 얘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 전과 후가 이제 많이 수업 상황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고 학교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김 교사랑 박 교사랑 같이 대화하고 있죠. 자, 박 교사가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게임 뭐 이런 거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뒤에 중간쯤에 보시면 동영상으로 상대방의 모습이나 각종 수업 자료를 보여줄 뿐 아니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도 활용한다면 교실 수업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실 수업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교실 수업 아니고 주로 온라인으로 수업 많이 했잖아요. 비대면 수업. 그래서 기억 교육은 뒤에 이게 뭔가 교실에서 만나서 하는 수업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뒤에 기억 교육은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리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하죠. 그럼 먼 거리나 가까이 있는 거리나 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의 교수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 기억 교육은 하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원격 교육입니다. 원격 교육. 원격 교육. 여기서 비대면 수업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원격 교육입니다. 자,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격은 말 그대로 멀리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원격 교육 안에는 모바일로 수업하는 거, 컴퓨터로 수업하는 거, TV 가외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자, 그래서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오디오, 비디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업하는 거예요. 자, 이 장점은 시간과 장소가 서로 다른 그런 학습자나 교사나 같이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교수 매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건 매체가 있어야만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격 교육은. 자, 그리고 특징 보시면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물리적 격리. 이건 떨어져 있는 거죠. 원격 교육은. 같이 있으면 원격 교육이라고 안 하죠. 물리적 격리. 그리고 반드시 매체를 활용해야 돼요. 매체가 없이는 원격 교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 반드시 인쇄 자료 이런 것들도 이제 파일 올려드리면 쓸 수 있고요. 그 외에 음향 여러 가지 컴퓨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원격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원격 교육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자, 근데 쌍방향 의사소통이 되는 원격 교육이 있고 안 되는 원격 교육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EBS, TV가 왜 이런 거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대체로 안 되잖아요. 근데 쌍방향 의사소통 되게 할 수도 있죠. 또 부분적으로 게시판 같은 거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질문 올리면 댓글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요새는 이제 줌 같은 거 있잖아요. 줌 같은 거 이거 활용해서 쌍방향 의사소통이면서도 실시간 비실시간, 실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실시간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형태가 실시간 쌍방향이냐 비실시간 쌍방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학습되는 양상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쌍방향 의사소통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기억에 들어갈 것은 그래서 원격이고요. 장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장점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유아들하고도 쌍방향 의사소통 할 수 있고, 그래서 격리된 애들, 이런 애들하고도 수업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요거까지는 안 쓰셔도 이제 괜찮지만 줌을 활용해서 유아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수업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 나의 김교사와 이교사의 대화에서 유아교육법의 유아인권보장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틀린 내용을 찾아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김교사랑 이교사랑 얘기하고 있죠. 애들 손으로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교사가 다시는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겁을 주는 거는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애들을 때리고 이런 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물에 빠질 뻔했다던가 어디 높은 데서 떨어질 뻔했다던가 이럴 때는 좀 겁을 줘야 다시는 안 하니까 애를 위해서 다치지 않게 좀 이렇게 무섭게 혼내는 게 좀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틀린 내용이에요. 틀렸어요. 이거 정서적인 학대도 학대입니다. 그리고 소리 막 지르고 이런 거 다 안 돼요. 틀린 내용은 교육 목적을 위해서 겁을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 거. 틀린 내용은 교육 목적을 위해서 겁을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 거. 요게 이제 틀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이유는 굳이 이제 이런 조항까지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성, 폭언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유아교육법은 사실은 2020년 이후에도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처음에 이 조항이 처음 들어갔을 때 개정될 당시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전에는 원래 유아의 인권 보장에 도구 신체적 신체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바뀐 거죠. 이게 2020년 뭐 이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체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이런 게 들어간 거죠.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 이런 게 더 들어갔어요. 그때 그래서 그 개정될 당시 이전 이후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답이 틀린 거죠, 그렇죠? 여기 문제 보면은 이 교사가 틀리게 얘기한 거 맞죠? 그래서 이해 가시죠? 자, 그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다에 나타난 교사들의 대화에서 오류가 있는 내용 2가지를 지적하고 바르게 수정하라는 건데, 자, 다에 보시면은 그동안 외국에 다녀온 지연이의 어머니께서 전화했는데 건강검진은 반드시 1년에 2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이게 틀렸어요. 1년에 한 번 받으면 됩니다. 1년에 2번 받아도 되긴 하지만 반드시 1년에 2회 이상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 잘 됐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는 반드시 1년 이상 보관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김 교사가 자신 있게 하고 있지만 건강검진 결과서는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이게 시행 규칙 요게 이제 최근 건데요. 이게 시행이 올해부터 된 거고 완전 최근 건데 이게 지금 여러 번 바뀌었어요. 요 규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년에 한 번 이상이고, 그다음에 여기 막 삭제된 거 안에 보면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3년 이상 보관해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3년 보관, 그래서 옛날 기출 풀어보시면 3년 보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1년 보관으로 바뀌었어요. 또 이제 문제 풀어보면 1년 보관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관 안 하는 거예요. 보관하지 않고 그냥 지난번에는 또 1년 보관이 없어지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면 된다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없어졌는데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되는 건 맞아요. 생활기록부 양식에 보면은 애들 건강검진 결과 조금 기록하는 게 있거든요. 다 기록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필요한 항목들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되는 유아는 누구누구다 막 이런 것도 예전엔 다 있었는데 그 싹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하는 거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결과 치료, 격리,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들은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요. 그거까지. 그죠? 조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 작년에 강의 들으셨던 선생님들도 법안전 같은 경우는 조항이 바뀐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꼭 새 자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부터 들으셨던 선생님들이 이제 확인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박 교사가 건강검진을 1년에 2회 이상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면 돼요. 한 번 이상. 2번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결과서를 1년 보관해야 된다고 했지만 보관할 필요 없어요.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뀐 거. 이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에서 기억은 갤러휴가 제시한 기본 운동 기술 중에서 기억 기술에 해당한다. 니은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은 기술에 해당한다. 니은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 기억이 뭡니까? 굴리고 받기를 해보고 싶어요. 굴리고 받기 뭐죠? 기본 동작, 조작 동작이죠. 조작 동작. 그래서 요거 조작 동작이고, 조작 동작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조작 동작은 손이나 발을 이용해서 공과 같은 물체에 힘을 주거나, 이게 이제 다른 거 안 들어가도 물체에 힘을 주거나 물체에서 힘을 흡수하는 유형. 요거 이제 들어가야 되죠. 조작 동작. 요거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래서 뭐 공 가지고 뭐 아무리 표현이 화려해도 일단 공 굴리고 받고 뭐 공에다가 힘을 주고 받고 이런 거는 전부 조작 동작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억을 다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자, 안정, 이동, 조작 동작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자, 그래서 안정 동작은 비이동 동작, 균형 동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동 동작은 발 띄어서 막 이동해서 다니는 거고, 자, 공으로 뭐 하는 동작, 이런 것들은 전부 조작 동작, 리본, 공, 뭐 이런 걸 활용하는 동작들은 대체로 조작 동작에 해당합니다. 자, 이해 가시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에 나타난 이교사와 영진이의 대화에서 동그라미 1에 이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운동 적성과 동그라미 2에 영진이의 대화에 나타난 운동 적성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교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성이는 빨리빨리 방향을 바꾸어서 뛰어간 다음에, 자, 이거 뭐죠? 얘는 방향을 착착착, 몸의 방향을 갑자기 착착착 바꾸는 거예요. 자, 뛰어간 다음에, 뭐죠? 몸의 방향을 착착착 바꿔서 뛰어가는 거는 어떤 거예요? 방향 착착 바꾸는 거. 민첩성이잖아요? 그리고 점프해서 매달려 있는 종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휙 뛰어서 순간적으로 빨리 뛰고 힘도 딱 주는 거잖아요. 그죠? 뛰어 오르는 것 자체도 빠르지만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건 순발력. 그렇죠? 자, 그래서 빨리빨리 방향을 바꾸면서 뛰어가는 거. 동그라미 1에는 요건 민첩성이고, 점프해서 매달려 있는 종을 치고 돌아오는 것은 이제 순발력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운동 적성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적성의 내용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게 민첩성이고 어떤 게 순발력인지 좀 써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왜 민첩성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쓴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민첩성이 뭔지, 이렇게 순발력이 뭔지, 여기 설명이 꼭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영진이의 대화에 나타난 운동 적성을 설명하셔요. 영진이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저는 언덕 오르기 하고 줄 달리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언덕 오르는 것도 그렇고 줄 달리기 하는 것도 그렇고 근력이 중요한 그런 운동의 내용입니다. 자, 근력이고, 그 다음에 근력은 근육이 한번 수축할 때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힘,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정의 같은 건 좀 외우실 필요가 있고, 암기장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제 외워지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암기장 내용과 같아요. 보시면, 그죠? 요거, 그래서 운동 적성에 해당하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 외우셔야 되고, 각각의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정력. 그죠? 조정력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평형성, 교치성, 민첩성, 요게 포함되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의 사례들도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설지는 한번 좀 다시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 6번. 가의 활동에 나타난 동작의 기본 요소를 사례와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가의 활동에 나타나 있는 거. 동그라미 1번은 뭘까요? 이제 동작의 기본 요소. 이런 용어를 딱 들으면 이게 뭘 묻는 거지?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셔야 되는 거죠. 동작의 기본 요소.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그려지셔야 돼요. 자, 보시면 동그라미 1에 유아들은 훌라후프를 바닥에 놓고 그 안에서만, 자, 훌라후프를 놓고 바닥에 안에서만 움직여본다. 안에서만 움직여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가만 서가지고 신체를 최대한 낮게 해보고 최대한 높게 해본다. 자, 요거는 뭐를 습득하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중에 한 유아는 훌라후프를 두 손으로 잡고 허리 위로 들어 올려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막 움직이면서 공중을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공기방울이 돼보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개인 공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 훌라후프를 바닥에 놓고 그 안에서만 요게 힌트예요. 그 안에서만 움직여보는 활동을 한다. 훌라후프 안에서만 움직여보는 거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게 개인 공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막 다니는 거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막 다니는 거. 요건 우리 모두 쓸 수 있는 공간을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 공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을 설명도 해야 되잖아요. 훌라후프 안에서. 자, 훌라후프 안에서만. 요게 이제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보는 활동. 그래서 일반 공간이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유까지 요거 자세히 나와야 됩니다. 자, 공간. 자, 공간 요소에 관한 설명 보시면, 자, 공간 요소. 자, 공간에서는 일단은 개인 공간과 일반 공간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은 뭐 그 외에 방향에 관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앞뒤 옆 이런 거 다 들어가지만 여기서 이제 크게는 개인 공간, 일반 공간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요거 익혀주시고요. 그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7번 나의 기억 니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기본 동작의 명칭을 쓰시오. 자, 기억은 뭡니까? 한 다리에서 다른 다리로 무게 이동을 하는 동작이고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를 따라서 앞방향으로 동작을 취하였다. 한 다리에서 다른 다리로 무게 이동하는 동작 뭐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걷는 거, 그렇죠? 걷는 거고 걷는 거는 걷기 이런 거는 이동 동작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니은 기억과 비슷한 동작이지만 두 발을 바꾸는 동안 순간적으로 신체가 공중에 떠 있는 단계가 있는 것이 기억과 다르다. 이거 뭐예요? 뛰는 거예요. 뛰는 거. 그래서 이 동작을 묘사한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7번은 걷기, 뛰기 다 이동 동작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 동작 능력을 묻고 있는 문제가 지금 여러 문제 다루어지고 있죠. 비이동 동작, 이동 동작, 조작 동작 이런 동작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겠습니다. 8번 가 동작의 명칭을 쓰시오. 자, 8번에 가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한쪽 발로 무게를 지탱하면서 다른 한쪽 발은 무릎을 뒤로 직각으로 꺾은 다음 두 발 모아 뛰기를 하는 동작. 자, 요거는 뭐죠? 자, 요거는 뭘까요? 깨금발 뛰기예요. 깨금발 뛰기. 근데 깨금발 뛰기는 완전 그냥 토속적인 우리 약간 비속어 비슷한 토속적인 말이고 요거 안감질이라고 하죠. 그죠? 자, 깨금발은 혹시 아시나요? 깨금발은 못 보여드리니까 깨금발은 이렇게 발을 딱 서가지고 한 손을 이렇게 딱 해서 한쪽 발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발목을. 그죠? 그렇게 서서 한쪽 발로 깡총깡총 뛰어보세요. 그게 안감질. 깨금발. 그죠? 깨금발은 이렇게 원래 서 있는 거. 이렇게 뛰는 거는 깨금발이라고 안 하고 깨금발 뛰기라고 하죠. 깨금발 뛰기. 그죠? 깨금발 뛰기가 안감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답은 깨금발 뛰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감질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깨금발이라는 말조차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가구푸드를 뛰어 이동하기 위하여 양발로 바닥에서 뛰어오르고 다시 내려오는 동작으로 높이 뛰기, 멀리 뛰기 등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두 발로 깡총깡총 뛰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두 발 모아뛰기. 두 발 모아뛰기입니다. 자, 동작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무슨 동작인지 딱 쓸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는 두 발 모아뛰기. 자, 9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리듬 동작의 명칭을 쓰라는 건데, 자, 나는 뭐죠? 처음부터 창의적인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익숙한 활동으로 시작할 수 있다. 뭔가 창의적인 거 막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멈춰라. 이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처럼 교사가 일정 부분은 제시해주고, 일정 부분을 유아들이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반구조적인 리듬 동작이에요. 절반만 구조화가 돼 있다는 얘기죠. 해설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실게요.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리듬 동작 중에서 반구조적인 리듬 동작이에요. 이렇게 리듬 동작은 뭐죠? 음악 틀어놓고 춤출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애들한테 우리 자, 음악 틀어줄 테니까 춤춰라 이러면 엄청 잘 출 것 같긴 한데 무용 만들어 와봐 뭐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어느 정도는 해주고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춤을 추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는 선생님이 해주고 이제 애들이 또 할 수 있는 동작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반구조적 리듬 동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와 같은 활동을 할 때 교사가 유의할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다는 뭡니까?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해주는 음악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람, 동물, 사물 등의 신체 또는 소도구를 활용해서 표현해보는 동작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무슨 동작 활동이에요? 이거는 창의적 동작 활동이거든요. 보통 이제 요즘에 실제 교실에서 쓰는 거는 다와 같은 활동을 많이 쓰거든요.
자, 창의적 활동은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애들이 생전 모르는 걸 주제로 주고 이러면은 이게 뭐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아이들한테 적합한 주제를 선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할 기회를 줘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평가원 그 수업 실현 문제에 2022 유아인명에 나왔던 문제 보시면은 낙엽을 표상해 보는 거 뭐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낙엽을 바깥에서 막 갖고 놀다가 애들이 이제 너무 흥미 있어 하니까 이제 교실에 들어와서 그거 관련 신체 활동을 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낙엽을 표현해 보는 거죠. 낙엽이 이렇게 위에서 빙그르르 떨어지는 낙엽, 낙엽이 거미줄에 걸려갖고 뱅글뱅글 도는 낙엽, 그다음에 썩어서 바닥에 떨어져서 누워있는 낙엽,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몸으로 그런 표상을 해보기 전에 먼저 낙엽을 관찰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탐색기를 먼저 준다. 뭐 요게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자, 이 밑에 이제 보시면은, 해설을 좀 보시면은, 자, 여기. 자, 기본 동작, 비이동 동작, 이동 동작, 조작 동작.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대표적인 동작들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본서에 자세히 또 설명이 돼 있었으니까 다시 좀 보시면 되고, 자, 2번 번갈아 뛰기는 걷기와 안감지를 결합한 동작이고, 여기 이제 2번 번갈아 뛰기는 모르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듬 동작 아까 보신 것 중에 구조적, 반구조적, 비구조적 리듬 동작이 있습니다. 자, 리듬 동작은 음악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동작이죠. 그래서 구조적 동작, 요거는 이제 진짜 무용을 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음악하고 연결해서 무용을 다 만들어 가지고 동작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이해 가시죠? 동작을 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조적 동작이고, 비구조적 동작은 어떤 것도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들이 표현하는 활동이에요. 동작으로 표현하는 활동이고, 그래서 교사는 박자, 리듬, 강약, 고저, 뭐 세기,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금 잠깐은 체험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이 음악하고 전혀 다르게 애들이 반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별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처음에 조금 그런 시간을 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 탐색을 해보고 나중에 음악을 느끼면서 강약에 맞게, 리듬에 맞게, 음의 고저에 맞게, 음악의 멜로디 분위기에 맞게 움직여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 리듬 동작도 필요하지만은 여기 비구조적 리듬 동작으로 바로 넘어간다기보다는 반구조적 리듬 동작 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동작 보시면. 자, 창의적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표현을 창의적으로 해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자, 요즘에는 실제 교실에서는 창의적 동작을 더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창의적 동작은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 건데, 여기 낙엽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빨래가 돌아가는 모습. 이런 거를 한번 몸으로 표현해보자. 아이들이 쉽게 봤던 모습이라야 돼요. 제가 지금 빨래 돌아가는 모습, 낙엽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게 다 책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만약에 빨래다, 이런 빨래가 뒤엉켜 있는 모습, 막 친구들하고 뒤엉켜가지고 막 뒹군다던가 뭐 이런 걸 표현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관찰을 해봐야 돼요. 자, 먼저 관찰을 해봐야 돼서 뭐 세탁기 돌아가는 거를 보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보여준다든가, 그다음에 세탁기가 멈춘 상태에서 또 영상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관찰해보면서 표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에 맞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하는 게 일단 좀 중요합니다. 자, 보통 이제 자연 상태를 묘사하는 음악 요거 가지고 나뭇잎, 물 뭐 이런 거 몸으로 흉내 내보도록 동물 흉내를 내볼 수도 있고요. 동물 흉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게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보통 소도구 활용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리본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평가원 수업 실험 문제에 딱 여기에 들어맞는 문제가 났던 거죠. 소도구로 뭐 나뭇잎 머리띠 뭐 이런 거 제공을 해줬었거든요. 자, 그래서 소도구를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동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뭐 인체 해보기, 뭐뭐처럼 되어보기, 빨래가 되어보기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합니다. 지도상의 유의점, 창의적 동작도 애들이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쉽진 않아요. 요거 이제 잘 만드는 게 쉽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창의적 동작 활동을 할 때는 아이들한테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아이들이 친숙하고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거, 놀이에서 발현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자, 이런 주제가 좋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충분히 탐색해보는 게 필요해요. 자, 관찰하고 탐색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하게 표현해보고 자신만의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이제 발산적인 질문 좀 도와줘야 되죠. 그냥 잘 안 되니까 발산적인 질문을 하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11번 보시겠습니다. 11번. 자, 가는 학교 소독 지침에 따른 학교 소독 기준입니다. 기역, 니은을 채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학교 소독 지침, 정기 소독이 있어요. 정기 소독.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 법률에 따라서 유치원 전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소독. 그리고 50명 미만 수용 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체 방역 계획에 따라서 원장의 재량에 따라 정기소독 실시를 권장해요. 요거 제가 법 바뀌었나 싶어갖고 이렇게 최근에도 찾아봤는데 안 바뀌었어요. 아직 50명이에요. 그래서 50명 기준인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50명이 기준인데 50명, 우리는 49명이니까 소독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되고 소독을 해야 되죠. 근데 50명이 넘는데 소독 안 하면 법에 걸리고 50명이 안 되는데 소독을 조금 미뤘어도 법에는 안 걸리지만 해야 됩니다. 자, 50명이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들어갈 것은 임시소독이에요. 임시소독. 감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이제 애 하원시키고 나서 감염병 걸렸으면 빨리 집에 먼저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실을 막 소독하는 거. 요거는 특수소독 아니고 임시소독입니다. 그렇죠? 자, 임시소독. 그다음에 이제 보건실 소독도 있고 일시적 관찰실 소독도 있는데, 자, 해설지에 보시면 일상소독도 있어요. 일상소독. 자, 정기소독, 임시소독, 일상소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일상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빈번하게 자꾸 손이 닿는다거나 뭐 요런 시설을 소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일상소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뭐 문 손잡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애들이 많이 만지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자주 소독해 주는 건 일상소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보시겠습니다. 자, 12번. 나는 학교보건법의 조항이에요. 디귿에 위생점검 실시 주기를 쓰고 리을에 해당하는 기기를 쓰시오. 자, 디귿 보시면 디귿의 위생점검 실시 주기. 자, 디귿은 뭘까요? 자, 공기질의 유지 관리에 관한 특례. 공기질 유지도 되게 중요해요. 공기질에 관한 조항이 이제 그 관리 지침 이런 것들도 바뀌었어요. 2021인가 뭐 그때 바뀌었는데 최근 거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최근 바뀐 거 다 볼 필요는 없는데 오존 이런 거 강화되면서 공기질에 관한 유의사항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거 문제 들어간 겁니다. 자, 보시면 디귿에 들어가야 될 거, 디귿 이상 4조 2항에 따른 공기질의 위생 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공기질을 점검해야 되나? 상하반기 각각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점검해야 되는 거죠. 보통 학교에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갑니다. 그래도 1학기, 2학기 한 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 2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뀐 거예요. 매년 2회 이상 점검해야 돼요. 공기질 측정 장비를 이제 교실에다 놔두게 돼 있거든요. 요 장비가 잘 돌아가는지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을에 들어갈 것은 미세먼지를 측정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요거 이제 아까 보셨고요. 자, 여기 학교보건법 이것도 보시면 여기 공기질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공기질의 위생 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이렇게 점검하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측정 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다음 항에 보시면은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있어야 되고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이거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요게 다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실게요. 다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 관리 대응에 관한 내용인데 미음을 채우시오. 자, 요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용 점검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용 점검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얘네 학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점검표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이제 보여드린 건데, 요거는 아동학대 의심 징후 체크리스트예요. 요게 우리 유아교육 과정 책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출력 안 해드렸어요. 직장생들한테. 요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동학대 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유아교육 과정 책 안에 있어요. 자, 요것도 보면은 한 문제 이상, 한 문항 이상 얘라고 체크되었다면 그건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맨날 이런 체크리스트를 보고 애들을 점검해야 돼요. 자, 요런 체크리스트가 하나 있고, 자, 요거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용 점검표예요. 보통 이제 어린이집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요거 파일 다 올려드릴게요. 이 지금 너무 좀 이렇게 흐릿하죠. 실제로는 그렇게 흐릿하진 않아요. 이것도 권리보장원 자료 중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체크리스트가 그래서 두 개예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둘 중에 하나 갖고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갖고 요거 가지고 보통 많이 하죠.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어린이집에서 요거 갖고 많이 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애들 학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있어요. 자, 요게 보장원 자료에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나중에 좀 보시기 바래요. 나는 애들을 이렇게 학대하려고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 뭐 이런 거 체크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동학대 조기 발견 관리 대응 여기 보시면 요거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교사 체크하는 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 두 개 아동학대 의심 징후 체크리스트랑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그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용 점검표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용 점검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뒤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